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천재 시인 김삿갓 이야기를 낭독해 드립니다. 인심사나운 임처사를 만나 조롱하는 시를 대문에 써놓고 도망치듯 빠져나온 김삿갓은 또 다른 방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빈 털터리로 거린 같은 행색을 하고 동가식 서가숙하며 방랑생활을 하다 보니 그 초라한 행색 때문에 어디를 가도 괄체를 맞기가 다반사입니다. 겨우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아 수월사라는 절간을 찾았지만은 주지승이라는 사람이 또한 대접이 고약하므로 김삿갓은 실망을 하고 그 특유의 풍자적인 시 한 편을 남기고는 또다시 나그네 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중화거울 어느 곳에 있다는 고구려 시조 동명왕의 무덤을 찾아 나섭니다. 20대의 나이에 나라를 세우고 20년 가까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어느 날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는 전설의 동명왕을 생각하면서 김삿갓은 감회에 젖어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이제 낭독해 드립니다. 사람 알아보는 글자. 수월사를 떠난 김삿갓은 중화거울 어느 산속에 있다는 동명성왕의 무덤을 찾아 나섰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고구려국의 창업주인 주봉은 유아라는 처녀가 알로 낳아놓은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는 후에 졸본 땅에 와서 고구려라는 나라를 새로 일으켜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것이다. 동명왕은 알에서 태어난 사람인 만큼 하늘이 알아주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평소에도 하늘나라 땅에 내왕이 빈번했었는데 그는 나이 40이 되자 기린 말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 버린 채 다시는 지상에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물론 누가 꾸며낸 전설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제왕문기라는 책에는 그런 이야기가 분명하게 나와 있다. 임금인 동명왕이 하늘에 올라가 다시는 내려오지 않았으므로 고구려에서는 태자가 부득이 왕위를 계승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태자가 왕위를 물려받으려면 선왕이 세상을 떠났다는 형식을 먼저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동명왕은 실제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태자는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 선왕의 무덤을 인위적으로나마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 무덤이 바로 중화거울에 있는 동명왕 묘라는 것이었다. 동명왕이 기린말을 타고 하늘에 올라갔으므로 부득이 가묘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해 시인 이승윤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었다. 승천한 임금 수레가 다시 돌아오지 않아 남아있는 말채찍을 묻고 무덤을 만들다. 그러고 보면 동명왕의 무덤 속에는 유골은 들어있지 않고 그가 평소에 애용하던 말채찍만이 묻혀있음을 알 수 있다. 그야 어쨌거나 동명왕의 무덤은 용암산 남쪽 언덕 위에 왕릉답게 위연히 자리 잡고 있었다. 김삿갓은 왕릉 앞에 머리를 경건히 숙여 보이며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20년 가까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40이 되자 왕이 아무런 미련도 없이 하늘에 올라가 버렸다는 동명왕이야말로 사람으로서는 가장 현명한 사람이 아니었던가 싶구나. 이 세상에는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피비린내 나는 투쟁을 전개해온 영웅호걸들이 얼마나 많았던 것인가. 그런 점으로 미뤄본다면 부귀와 영화를 헌신짝처럼 차버린 동명왕은 비범했던 인물이었음이 분명해 보였다. 김삿갓은 불현듯 낙벌 가극이여 오불 가장이라는 옛글을 연상하였다. 즐거움은 끝까지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되며 오만한 버릇은 그냥 길러서는 안 된다는 소리다.
동명왕은 그와 같은 천리를 충분히 터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왕위에서 물러난 것이 아닌가 싶었다. 무덤 앞에서 잠시 서성거리고 있노라니까 60이 가까워 보이는 노인 하나가 의관을 정지하고 올라오더니 동명왕 묘에 머리를 깊이 숙여 참배를 하고 있었다. 잠깐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무덤을 동명왕 묘라고 한다는데 틀림없는 일이옵니까? 김삿갓은 노인이 참배를 끝내기를 기다려 물어보았다. 왜냐하면 무덤은 있어도 묘비명이 없어 확인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노인이 대답한다. 이 무덤은 동명왕의 무덤이 틀림이 없고 말고요. 우리 가문은 10대 조상 때부터 여기서 10리쯤 떨어진 곳에 살아오고 있는데 조상 대대로 내려오며 이 무덤이 동명왕의 무덤이라는 사실을 전해 내려오고 있다오. 왕의 무덤이라면 묘비명이 있을 법한데 어째서 비속조차 없사옵니까? 에이 여보시오. 동명왕이 고구려를 창건한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일이요. 그때 당시에 무슨 놈의 묘비명이라는 것이 있었겠어. 이 무덤을 일명 진주묘라고 불러온 것만 보아도 이 무덤의 주인공은 동명왕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김삿갓은 동명왕의 무덤을 일명 진주묘라고 부른다는 소리를 듣고서 크게 놀랐다. 아니, 동명왕의 무덤을 어째서 진주묘라고 부르옵니까? 이 지방 사람들은 동명왕 묘라고 부르기보다는 흔히들 진주묘라고들 불러온다오. 진주묘라는 이름은 무슨 이유에서 생겨난 이름이옵니까? 동명왕은 40살 때 하늘로 올라가 다시는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고구려 백성들은 어쩔 수 없어 동명왕의 가묘를 만들어 놓고 왕위를 태자에게 계승시켰다오. 그러한 사실은 알고 계시오? 그 이야기라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무덤을 진주묘라고 부를 이유는 없는 일이 아니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무덤을 만들다니까 동명왕이 평소에 해용하던 마을 채찍을 파묻고 무덤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동명왕이 해용하던 마을 채찍에는 커다란 진주 장식물이 하나 달려 있었기 때문에 이 무덤을 일명 진주묘라고도 부르게 된 것이지요. 김삿갓은 진주묘의 유래를 알고 나자 크게 감동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말채찍에 진주가 달려있다고 해서 동명왕의 가묘를 진주묘라고 부르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김삿갓이 보기에는 차라리 동명왕의 정신이 진주처럼 아름다웠기 때문에 진주묘라고 부른다고 말이 오를 것 같았다. 그러자 김삿갓은 몇 해 전에 경기도 가평 땅에서 보았던 남이 장군의 무덤이 불현듯 머리에 떠올랐다. 세조대왕 때 남이라는 젊은 장수가 있었다. 17살로 무과에 금지한 바로 그해 함경도에서 이시의 난이 일어나자 남이는 선봉장으로 달려나가 정동을 크게 세웠다. 그리고 뒤미처 국경을 침범해온 여진족을 여지없이 무찌름으로써 용명을 천하에 떨친 명장이 되었다. 그의 계략이 얼마나 비범했으면 26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병조판서라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을 것인가. 옛글에 재상불교 고위불이라는 말이 있다. 높은 자리에 앉아도 교만하지 않으면 위태로울 것이 없다는 소리다. 그러나 철없는 나이로 높은 자리에 앉으면 누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남이 장군은 어느 날 진중에서 다음과 같은 시를 읊은 일이 있었다. 백두산 돌은 칼을 갈아 없애고 두만강물은 말을 먹여 없애리. 사나이 20살에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후세 어느 누가 대장부라 부르랴. 기계가 호방하기 짝이 없는 시였다. 아나무인의 기계였던 것이다. 그러나 기계가 지 아무리 호방하기로 세상 일이란 결코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경험이 풍부한 어느 백전노장이 그 시를 읽어보았다면 남이 장군이야말로 치기가 만만한 오만한 군인이라고 혹평을 했을지도 모른다. 남이 장군이야말로 치기가 만만한 오만한 군인이라고 혹평을 했을지 모른다. 남이 장군은 20 전후부터 그처럼 아나무인한 오기를 부려왔기 때문에 반대파로부터는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를 각별히 총애하던 세조대왕이 승하하고 예종이 등극하게 되자 간신 유자강은 남이 장군을 영무죄로 몰아붙이게 되었다. 유자강은 남이 장군이 지은 시의 한 구절인 남아20 미평국 중에서 평자를 득자로 고쳐가지고 남이 장군을 영모의 수계로 몰아버렸던 것이다. 그리하여 남이 장군은 장래가 크게 촉망되던 28살이라는 앳된 나이로 형장이슬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물론 생사람을 무고한 간신대의 작패가 나빴음을 새삼스러이 말할 것도 없으리라. 그러나 오기를 지나치게 버린 남이 장군 자신에게도 잘못이 노상롭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런 점으로 미뤄보면 동명왕이 적당한 시기에 왕위를 자퇴하고 종족을 감춰버린 것은 매우 현명한 처사였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김삿갓은 이런저런 상념에 잠겨있다가 문득 깨닫고 보니 옆에 있던 노인은 또다시 무덤 앞에 머리를 수그린 채 깊은 명상에 잠겨 있었다. 이 노인은 저 무덤과 무슨 관련이 있게 저렇게도 경건한 자세로 뼈 버리고 참배를 거듭하는 것일까? 거기에는 반드시 무슨 까닭이 있을 것만 같아 김삿갓은 은근히 호기심이 솟았다. 노인이 참배가 끝나기를 기다려 김삿갓은 지나가는 말처럼 이렇게 물어보았다. 노인장께서는 이 무덤에 참배를 자주 오시옵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한다. 나는 여기서 10리쯤 떨어져 있는 곳에 사는 최첨지라는 늙은이요. 지금 우리 가문에는 애절한 소원지사가 하나 있어요. 이 무덤을 100일 동안만 참배하면 동명성왕께서는 무슨 소원이라도 이루어 주신다고 하기에 나는 날마다 참배를 하고 있는 중이라오. 이 무덤에는 그런 전설이 있사옵니까? 이 지방에서는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라오. 100일 동안 참배해서 영음을 본 사람이 있사옵니까? 물론 많고 말고요. 노인장께서는 이 무덤을 참배하신 지 오늘이 며칠째나 되시옵니까? 오늘이 97번째 참배하는 날이라고. 100날을 채우려면 이제 사흘이 남았을 뿐인데 그날에는 소원을 반드시 성취하리라고 믿고 있어요. 무슨 소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흘 후에는 그 소원을 꼭 성취하시기를 바라옵니다. 그리고 김삿갓은 얼른 말머리를 돌려 저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무미호인데 혹시 오늘 저녁 쉬어갈 데가 없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았다. 가능하면 노인의 집에서 신세를 지며 그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싶었던 것이다. 노인은 서슴지 않고 대답한다. 내 집이 여기서 10리 밖에 떨어져 있어요. 이왕이면 내 집으로 가십시다 그려. 내 집에 가시면 사흘이고 나흘이고 얼마든지 쉬어 가셔도 좋아요. 김삿갓은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인지라 두말 않고 채첨지를 따라 나섰다. 채노인의 집은 매우 부유해 보이는 집안이었다. 김삿갓은 저녁을 먹은 뒤 아까부터 궁금하던 일을 채노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 노인장께서는 집안에 무슨 애절한 소원이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밀입니까? 채노인은 한동안 침묵에 잠겨 있다가 문득 입을 열어 말한다. 굳이 숨길 일은 아니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기로 하지요. 실은 하나밖에 없는 내 손자놈을 장가를 보내야 할 터인데 처녀를 가진 상대방 댁에서 말을 들어먹어야 말이죠. 처녀 편에서는 말을 들어주지 않는데
내 손자놈은 그 처녀가 아니면 죽어도 장가를 안 간다고 하니 이런 딱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혼사를 꼭 성취하게 해달라고 이 늙은이가 날마다 동명항의 무덤에 100일 참배를 다니고 있는 중이라오.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이 중매쟁이로 나서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속담에 중신아비 노릇 3번만 하면 죽어서 극락에 간다는 말이 있다. 김삿갓은 죽은 뒤에 천국에 가고 싶어 중신애비 노릇을 해보려는 것은 아니었다. 앞결이 구만리 같은 청춘 남녀에게 100년 가액을 맺어주는 것은 지극히 경사스러운 일이기에 중신을 들어볼까 생각했던 것이다. 노인장의 손자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의 나이가 어느새 15살이라오. 그 애는 옛날에 교리 교수를 지낸 백상이라는 영감님댁 교수가 마음에 드는 모양인데 상대편에서 말을 들어줘야 말이죠. 김삿갓은 상대자가 교리라는 벼슬을 지닌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적이 놀랐다. 교리라면 정오품으로 홍문관 벼슬을 말하는 것이 아니옵니까? 그렇다오. 그 양반은 옛날 한양에서 교리 벼슬을 지내다가 10여 년 전에 낙향을 하신 분이에요. 자기는 교리 벼슬을 지냈기 때문에 이쪽은 지체가 낮아서 통혼을 못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채노이는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자기는 한평생 학문을 숭상해 왔기 때문에 사이가 될 만한 사람을 자기가 직접 글로 시험을 해보고 그 시험에 통과한 사람이 아니면 누구에게도 딸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위를 고르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성 싶었다. 글로 시험을 보아서 사위를 선택한다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다. 그러면 노인장댁 손자는 한번 응시를 해보았다가 낙방이 되어서 실격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채노이는 머리를 가로 흔들며 아니지요. 섣불리 시험을 보였다가 낙방하는 날에는 큰일 나게요. 듣고 보니 그렇기도 합니다. 그 교수와 결혼을 하고 싶어 시험을 보러 오는 총각들이 많습니까? 물론이지요. 그 교수가 워낙 뛰어난 미인이어서 그댁 사이가 되려고 시험을 보러 오는 총각들이 꼬리를 물고 몰려온다는 거예요. 희망자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합격된 사람은 없는 모양이로군요. 시험 문제가 워낙 까다로워서 그 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는 공론들이지요. 사위를 그런 식으로 고르다가는 딸을 노처녀로 늙고 죽게 하는 게 아닐까요? 김삿갓은 시험 문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 그러나 글에 관한 문제라면 어느 정도의 자신이 있기에 지기랄 글에 관한 시험이라면 내가 한번 응시해 볼까? 그래서 한량하기 짝없는 나의 팔자를 근본적으로 고쳐보기로 할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머릿속에 떠올랐다. 글에 관한 문제라면 김삿갓은 어떤 문제에도 자신이 있었다. 사서삼경을 거꾸로 읽어보라고 해도 잘잘 읽어낼 판이니 교리 영감님이 제 아무리 유식하기로 그가 제시하는 문제를 풀어내지 못할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김삿갓은 고개를 설레설레 내저었다. 아니다. 시험에는 아무리 자신 있어도 50을 눈앞에 바라보는 내가 처녀 장가를 들겠다고 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더구나 문제의 처녀는 채노인의 손자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바로 그 처녀가 아닌가. 김삿갓은 순간적으로 솟구쳐 올랐던 욕망을 깨끗이 단념하고 그리고 나서 노인장의 손자는 그 처녀가 아니면 장가를 안 간다고 했다는데 그렇다면 본인들 간에는 서로 간에 무슨 약조가 있는 것이 아니옵니까? 하고 물어보았다. 채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한다. 내 손자놈의 말을 들어보면 저희끼리는 이미 굳은 언약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처녀의 아버지인 백결이는 시험에 통과한 청년이 아니면 누구에게도 딸을 주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니 그게 걱정이라오.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한 쌍의 젊은 남녀를 위해
자기가 꼭 도와줘야 하겠다는 일종의 의무감 같은 것을 느꼈다. 더구나 채노이는 하나밖에 없는 손자의 결혼을 위해 동명왕 무덤에 100일 참배까지 다니고 있는 중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김삿갓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을 꼭 도와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자 채노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외람된 말씀이오나 저는 어려서부터 글을 많이 읽어왔기 때문에 글에 관한 일이라면 어느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사옵니다. 자세한 내막을 알고 싶으니 노인장의 손자님을 저한테 직접 만나게 해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귀공이 도와주실 수만 있다면 얼마나 고맙겠소이까. 가만 계시오. 내 손자놈을 이 자리에 불러오도록 하리다. 채노인은 손자를 당장 사랑방으로 불러내왔다. 채노인의 손자는 나이가 15살이지만은 채통이 제법 우람한 청년이었다. 김삿갓은 본인에게 직접 물어본다. 자네는 교리댁 처자가 아니면 누구하고도 결혼을 안 하겠다고 했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예, 그래옵니다. 저희들은 오래전부터 남모르게 굳은 언약을 해온 사이옵니다. 그러면 장인될 분에게 그 사실을 솔직히 고백하면 될 게 아닌가? 교리어리는 워낙 고집이 세신 분이어서 살릴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통과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옵니다. 이 사람아, 그렇다면 애인을 통해 시험 문제를 비밀리에 알아내 가지고 시험을 보면 될 게 아닌가? 채노인의 손자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한다. 백교리 때 교수와 저는 날마다 남모르게 만나고 있사옵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가 어떤 문제라는 것은 벌써부터 알고 있사옵니다. 그러나 시험 문제만 알면 뭐랍니까? 해답까지 알아야 말이죠. 하기는 그렇다. 아무리 시험 문제를 알아도 해답을 몰라 가지고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법이다. 그 처녀도 시험 문제만 알았지 해답은 전혀 모르고 있는가? 김삿갓은 다시 한번 따져 물었다. 예, 그러하옵니다. 시험 문제는 몇 문제나 된다고 하던가? 문제는 3가지뿐이랍니다. 누구한테나 똑같은 문제를 물어본다고 하던가? 예, 그러하옵니다. 자네는 3가지 문제 중에서 몇 문제나 풀 수 있던가?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저는 한 문제도 풀 수 없사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처녀한테 장가가기는 틀린 일이 아닌가? 가능하면 내가 도와줄 테니 시험 문제를 한번 말해보게. 그러자 최총각은 3가지 시험 문제를 이렇게 말해주었다. 첫째 문제, 글자에도 나이가 있는데 99살 먹은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말해보아라. 둘째 문제, 나무 중에서 사람을 알아보는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말해보아라. 셋째 문제, 겨울이 가고 다시 사흘이 지나면 높은 데는 풀이 나고 낮은 데는 나무가 나는 글자가 있는데 그게 무슨 글자인지 말해보아라. 백결이가 사위 지망자들에게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언제나 이상과 같은 3가지 문제라는 것이었다. 김삿갓은 문제를 들어보고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얼굴을 조용히 들며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첫째 문제와 둘째 문제는 해답이 대강 짐작이 가는데 그러나 셋째 문제만은 대답을 전혀 모르겠는걸. 소년과 채노이는 그 말을 듣고 날뛸 듯이 기뻐하며 반문한다. 선생, 뭐라고요? 첫째 문제와 둘째 문제는 해답을 아시겠다고요? 김삿갓은 서슴지 않고 대답한다. 첫째 문제는 99살 먹은 글자가 무슨 자냐고 물었는데 모르면 모르되 그 글자는 흰 백자일 것이옵니다. 흰 백자가 어째서 99살 먹은 글자라는 말씀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100백자에서 1자를 빼면은 백자가 되니까 흰 백자는 99살 먹은 글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 아니겠소이까? 백결이라는 양반은 자기 성이 백시인데 근거를 두고 그런 시험 문제를 냈는가 봅니다. 그럴듯한 설명이었다. 채노인과 손자는 어쩔 줄 모르도록 기뻐하며 이번에는 다급스럽게 다음 문제를 묻는다. 그러면 나무 중에서 사람을 알아본다는 글자는 무슨 글자입니까?
김삿갓은 둘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말하기 전에 채노인에게 이렇게 키워물었다. 백결이라는 영감님은 이름을 뭐라고 했지요? 채노인은 대답한다. 쓴 백시요. 이름은 서로 상자를 쓰는 외자 이름입니다.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나자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둘째 문제의 해답은 서로 상자가 틀림이 없습니다. 어째서 상자라는 말씀이요? 생각을 해보시오. 나무가 사람을 알아보려면 눈이 있어야 할 게 아닙니까? 서로 상자는 나무 목변에 눈목을 합한 글자입니다. 게다가 그 영감님의 이름자가 상자가 아니옵니까? 그러고 보면 그 노인은 첫째 문제와 둘째 문제는 자기 자신의 이름자를 가지고 쉬운 문제로 삼은 것이 분명합니다. 김삿갓의 해답을 듣고 나자 채노인과 그의 손자는 한결같이 감탄을 맞이하는 것이었다. 과연 선생의 말씀을 듣고 보니 첫째 문제와 둘째 문제의 해답은 흰 백자와 서로 상자임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선생은 그처럼 어려운 문제를 어쩌면 그렇게도 쉽게 풀어주시옵니까? 최 총각은 그것으로 이미 결혼이 다 된 것처럼 크게 기뻐하면서 선생님 말씀은 틀림이 없사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이라도 그 댁으로 달려가 시험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외치기까지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김삿갓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여보게, 그건 안 될 말일세. 세 문제 중에서 두 문제만 풀어가지고서는 시험에 통과했다고는 볼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듣고 보니 옳은 말씀이어서 장가를 가고 싶은 최 총각은 벼랑간 낭망하는 빛을 보이며 선생님, 이왕이면 마지막 문제까지 해답을 깨끗하게 들려주시옵소서. 선생의 도움이 아니면 전 한평생 장가를 못 가게 됩니다. 하고 새삼스러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웃음을 웃어 보이며 대답한다. 자네의 심정을 생각하면 나도 가능한 대로 명쾌한 해답을 들려주고 싶네. 그러나 세 번째 문제만은 문제 자체가 워낙 까다로워서 나도 알 수가 있어야 말이지. 사실 세 번째 문제만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감이 잡히지 않았다. 청년은 안타까워 못 견디겠는지 울상이 되면서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었다. 첫째 문제의 내용은 겨울이 가고 다시 사흘이 지나니 높은 데는 풀이 나고 낮은 데는 나무가 난다는 글자이옵니다. 선생이 아니시면 저는 장가를 못 가게 될 판이옵니다. 선생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김삿갓은 가벼이 한숨을 쉬며 말한다. 이 사람아, 자네가 사랑하는 여자와 꼭 결혼하고 싶다니 가능하면 나도 도와줘야 할 게 아닌가. 그러나 마지막 문제만은 아무리 궁리해봐도 알 수가 없으니 어떡하지? 차총각은 울상이 되면서 또다시 애원한다. 선생님이 아니시면 이 문제를 누가 풀 수 있겠습니까? 며칠이 걸려서도 좋으니 마지막 문제까지 좀 풀어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는 장가를 못 갈 판이옵니다. 차총각이 애걸복걸하는 심정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김삿갓은 차총각을 위한다기보다도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생각해서라도 그 문제만은 꼭 풀어보이고 싶었다. 그런 문제 하나도 제대로 풀지 못한다면 무슨 놈의 선비라고 호언장담할 수 있으랴 싶었던 것이다. 옆에 앉아있던 채노인도 애원하듯 말한다. 선생은 저희 집에 며칠을 묵셔도 좋습니다. 이 문제만은 꼭 풀어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희한테 무슨 불행이 올지 모르옵니다. 사태가 그렇게 되고 보니 김삿갓은 꽁무니를 뺄 수도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날부터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골머리를 앓게 되었다. 그로부터 사흘 후의 일이었다. 이날도 채노이는 아침 일찍 동명왕의 무덤을 참배하러 가면서 김삿갓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오늘은 제가 손자놈을 위해서 동명왕의 무덤을 참배하는 지 꼬박 100일째 되는 날이옵니다. 오늘은 반드시 무슨 영험이 발동할 것만 같사오니 선생은 그 애를 위해 조금만 더 애를 써 주시옵소서. 채노이는 100일 기도의 영험이 김삿갓을 통해 나타날 것만 같아 말하고 싶으니 김삿갓은 그야말로
똥꼬치 탈 노릇이었다. 그리하여 이날도 사랑방에서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백교리는 첫째 문제와 둘째 문제를 모두 자신의 성과 이름자를 가지고 문제를 냈다. 그러니 마지막 문제도 자기 자신과 관련이 있는 글자가 아닐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자 김삿갓은 부랴부랴 최총각을 사랑방으로 불러내 이렇게 물어보았다. 백교리의 성은 백시요 이름은 상이라고 했겄다. 그분에게는 아호도 있을 게 아닌가? 그분의 호를 뭐라고 하는지 자네는 알고 있는가? 최총각이 즉석에서 대답한다. 그 어른의 아호는 다원이라고 하옵니다. 다원이라니 한자로 무슨 자를 쓰는가? 차다자 동산 원자를 쓰시옵니다. 다원? 김삿갓은 고개를 기울이며 잠시 생각해보다가 벼랑간 두 손을 번쩍 치켜들며 마지막 문제를 이제야 알아내었네 하고 큰 소리로 외쳐대었다. 김삿갓이 하도 호들갑스럽게 떠드는 바람에 최총각은 소스라치게 놀란다. 선생님 벼랑간 왜 이러십니까? 김삿갓은 최총각의 어깨를 탁 치면서 여보게 마지막 문제를 이제야 풀었네. 자네가 이제는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일세. 네, 마지막 문제의 해답을 알아내셨다고요? 그게 무슨 글자입니까? 마지막 문제의 해답은 백결이가 하우로 쓰고 있는 차 다자가 분명하네. 이제는 만세가 해결된 셈이야. 그러자 최총각은 그 말을 얼른 이해하지 못한다. 어째서 다자란 말씀입니까? 김삿갓은 자신있게 대답한다. 다자임을 알아내기까지 너무도 여러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자네는 쉽게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네. 내가 설명을 해주겠지만 그보다 먼저 세 번째 시험 문제를 자네가 다시 한번 외워보아주게. 세 번째 문제는 겨울이 가고 다시 사흘이 지나니 높은 데는 풀이 나고 낮은 데는 나무가 난다는 글자이옵니다. 자네는 문제를 잘도 기억하고 있네 그려. 그러면 그 문제를 한 곱비씩 풀어보기로 하세. 맨 처음에 겨울이 가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겨울이 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계절은 무슨 계절이겠는가? 그야 물론 겨울이 가면 봄이 올 것이 아니옵니까? 옳은 말이야. 그러니까 겨울이 가고는 봄춘에 해당하는 말이거든. 그 다음에는 다시 사흘이 지나면이라고 했는데 춘자에서 3일을 빼면 무슨 글자가 남으리라고 생각되는가? 춘자 중에서 3일을 빼면 인자만이 남을 것이 아니옵니까? 그 대답도 옳은 말일세. 그 다음은 높은 데는 풀이 나고 낮은 데는 나무가 난다고 했는데 사람 인자 위에 풀조차를 하고 인자 아래 나무 목자를 쓰면 무슨 글자가 된다고 생각되는가? 최총각은 김삿갓의 말대로 방바닥에 글자를 써보다가 벼랑간 손뼉을 치며 외친다. 마지막 문제의 해답은 다자가 분명하옵니다. 선생님은 진실로 귀신 같은 분이시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셨습니까? 이 사람아, 내가 재주가 좋아 풀어낸 것이 아니라 자네의 운수가 대통이어서 우연히 풀게 된 걸세. 운명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자. 시험 문제를 죄다 알았으니 이제는 내일이라도 백결이 댁에 찾아가서 시험을 보도록 하게. 마침 그때 동명왕의 무덤에 100일 참배를 갔던 최노인이 돌아와 그 소식을 듣고 날뛸 듯이 기뻐하며 말한다. 선생의 예언을 무엇으로 갚으리까? 시험 문제를 풀어준 그 다음날로 김삿갓은 길을 떠나려고 했다. 그러나 최노인은 한사코 보내주려고 하지 않았다. 선생이 떠나신다뇨 무슨 말씀이옵니까? 내 손자아이가 시험을 보아서 무사히 합격이 될는지도 의문이지만 시험에 통과하면 곧 혼인식을 올려야 할 테니 그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못하시옵니다. 김삿갓은 너털웃음을 웃으며 도리질을 하였다. 나는 이미 월천장, 즉 개천 건넌 지팡이라는 뜻이니 무엇 때문에 밥을 축내가며 붙잡아드리고 하시옵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시험 문제를 그처럼 해서 풀어주셨으니 그 애가 시험에 통과하는 것도 보셔야 하겠지만 그 애가 장가가는 것도 직접 보살펴 주셔야 할 것이 아니옵니까?
손자아이가 과연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지 채너인으로서는 그 문제가 아직도 불안스러운 모양이었다. 시험에 통과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시험을 속히 보게 하십시오. 채너인은 만체력을 꺼내놓고 손수 날성수를 알아보더니 내일과 모레는 손이 있어 나쁘고 글필하여 일진이 좋아 시험은 사흘 후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날짜를 결정하고 나자 채너인은 그날부터 김사카스에게 술과 진수성찬을 연달아 대접하였다. 손자를 시험에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김사카스에게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 줄로 믿고 있는 성 싶었다. 김사카스는 날마다 기름진 음식만 먹자니 입에서 신물이 날 지경이었다. 최총각을 백결이 되게 시험을 보러 보낸 것은 사흘 후의 일이었다. 채너인은 손자를 보내놓고 나서도 몹시 불안스러운지 아침부터 김사각과 술잔을 나누며 걱정이 태산 같았다. 선생, 그 녀석이 시험에 통과할 것 같습니까? 아무 걱정 마십시오. 시험에는 틀림없이 통과됩니다. 만약 백결이 때 교수를 손자 며느리로 맞아온다면 그것은 오로지 선생 덕분이올시다. 채너인은 그렇게 말하며 술을 또 권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침에 시험을 보러 간 최총각은 웬일인지 석양무렵이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선생, 그 녀석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으니 웬일일까요? 시험에 통과하자 백결이로서는 사익감이 결정된 셈이니까 본인한테 사돈댁 사정을 여러 가지로 물어보는 바람에 돌아오기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생 말씀을 들어보니 그렇기도 하군요. 채너인은 말만 들어도 기쁨이 넘치는지 통쾌하게 웃으며 술을 또다시 권하는 것이었다. 채너인은 김사카스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마냥 기쁨만 하였다. 그러나 해가 저물고 날이 어두워도 손자가 돌아오지 않으므로 그때부터는 기쁨이 걱정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선생, 혹시 그 녀석이 시험에 떨어져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김사카스는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험에는 틀림없이 통과했을 것이옵니다. 시험에 통과했으면 왜 여태까지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글쎄올시다. 그 댁에서 저녁까지 얻어먹고 돌아오느라고 늦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로 늦어진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시험에 떨어져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큰일이 아니옵니까? 채너인은 손자가 시험에 떨어진 것을 비관한 나머지 자살이라도 한 것이 아닌가 걱정스러운 모양이었다. 그러기에 채너인은 혼잣말 비슷이 이런 녹들을 하였다. 그 애가 3살 때 아비가 죽어서 그 녀석을 오늘까지 줄곧 내 손으로 키워왔는데. 돌아오는 시간이 너무나 늦어지자 김사컷도 은근히 걱정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선생, 지금이라도 그대에게 사람을 보내 알아보면 어떻겠습니까? 돌아오기가 너무도 늦으니 그렇게라도 해보시죠. 그리하여 백결이 댁에 사람을 막 보내려고 하는데 문득 대문 소리가 요란하게 나더니 최총각이 싱글벙글 웃으며 사랑방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얘야, 시험 결과가 어떻게 돼 있느냐? 채너인은 걱정하던 일을 깨끗이 잊어버린 듯 시험 결과만 다급스럽게 물은다. 할아버님, 시험에 통과되었습니다. 이제는 백규수와 결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뭐야, 시험에 통과했다고? 세상에 이런 기쁜 일이 어디 있느냐? 선생, 얘가 백결이대 규수와 결혼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니 모두가 선생 덕분이옵니다. 채너인은 춤이라도 출 듯이 기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사갓은 최총각이 너무도 늦게 돌아온 것이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 사람아, 시험에 통과했으면 돌아오기가 왜 이렇게 늦는단 말인가? 최총각은 개면쩍은 듯 얼굴에 미소를 붉히면서 대답한다. 선생님, 백 교수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싶어서 밤에 비밀리에 만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김사갓은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 자네는 할아버님이 걱정하실 것도 생각지 않았단 말인가?
벌써부터 섹시한테 그렇게 미치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도 몰라주는 것이 자식들이 아닌가 싶었던 것이다. 최대령이 백결이대 교수와 결혼하게 됐다는 소문이 퍼지자 최씨 문중은 말할 것도 없고 온 동네가 경사났다고 떠들썩하기 시작했다. 최 노인은 그럴수록 김작가스의 은혜를 고맙게 여기며 이렇게 말했다. 만약 통명한 무덤 앞에서 선생을 만나 뵙지 못했던들 우리 가문에 오늘날과 같은 경사가 어디 있었을 것이옵니까? 선생은 그 애가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는 저희 집에 꼭 계셔 주시옵소서. 선생의 은혜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옵니다. 은혜를 톡톡히 갚아줄 것 같은 말투였다. 그러나 김작갓은 최노인 댁에 오래 머물러 있을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그리하여 어느 날 새벽에 최노인이 깊이 잠든 틈을 타서 다음과 같은 글발 하나를 남겨놓고 아무 미련도 없이 다시 방랑의 길에 올랐다. 저는 갈 길이 바빠 인사도 엿듣지 않고 떠나옵니다. 영손의 백년가약을 진심으로 축하드리옵니다.